이건 이제 사심제가 되는 것이냐,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냐, 또 우려하던 일이 생겼어요. 제가 첫 달에 접수된 재판소원이 395건이에요. 헌법에 위반돼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소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찬 변호사이고요. 오늘 또 용성화 변호사님 모시고 법률에 관한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뭐 다툴 수 없다. 대법원 판결 3심제니까 그렇죠. 대법원 판결 끝!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법이 바뀌었죠.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가 되면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야 너네 판결 잘못했네 라고 그거를 취소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즉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법원 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간 다음에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가 심사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 보니까 4심제로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그 경찰에서 한번 먼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의 신청합니다. 검찰 갑니다. 그런 다음에 뭐 관련 사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총 13심제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13심제. 네. 진짜 그 충분히 가능하죠. 13심제. 그렇죠. 사실 경찰이 1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3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조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전 조항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그 1988년도에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될 당시에 대법원에서 요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을 굉장히 좀 피력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제 들어가게 되었었던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인데 누가 더 높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온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제 예전에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대법관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 분들, 판사분들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가기도 하고 또 검찰에 있다가 오기도 하니까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최고 엘리트인데, 내가 순혈인데, 아니 내가 결정한 걸 누가 뒤집어? 약간 요런 게 솔직히 있었어요, 솔직히. 명확히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랑 대법원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 존재했었죠. 근데 그 힘겨루기가 헌법재판소가 야 우리 힘겨루자라고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 안 하죠. 너네 뭔데 나랑 힘을 겨루냐? 이런 약간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게 해서 뭐 대법원 판결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오, 좋은 의견. 기속력 없어. 굿. 좋은 의견. 기속력 없고 안 들을 거야. 이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빠져버리고 그냥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사실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망 이제 추가하면서, 다만 이제 모든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제시를 했는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 침해한 경우, 두 번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세 번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해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어려운데 크게 보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위헌이라고 결정한 거 있는데, 내가 위헌이라 했는데 대법원에서 모르겠고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게 들어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그 절차 혹은 그 내용이 헌법에 반한다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사유로 간략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4심제가 되는 것이냐,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아니 뭐 많은 분들은 그래요. 심지어 네. 입법자도 그래요.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게 된 거 아니냐, 사실상 4심제가 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은 아니 사실상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뭐 제한형 모델을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있어서 헌법 소원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이런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가능하고 또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장난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니 사실 그래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이런 절차와 이런 내용들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모든 재판이 당연히 다 대상은 된다고 보아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취소했어요. 위에서 취소했으니까 아래서 그 취소된 거에 따라서 따라야 되잖아요. 4심제 됐다고 봐야죠, 사실. 사실 이제 그 전에는 따라야 될 필요가 없었죠. 그게 핵심이에요. 포인트였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내용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해요. 헌법을 어겼는지만 보겠다. 우리는 헌법에 대한 것만 심사를 하겠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헌법이 우리나라 어떤 법률의 어머니, 그냥 근원이 되는 법인데 헌법이랑 연결하고자 한다면 그렇죠. 뭐든지 연결할 수 있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사기죄를 저질렀어. 내가 사기 저질러가지고 1억 원을 내가 편취했어요. 내가 징역 1년 나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똑같이 1억 했는데 집행유예 나왔네. 평등권 위반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제 사실 헌법 자체는 굉장히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갖다 붙이려고 맘만 먹으면 뭐든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갖다 붙이고자 한다면 뭐든지 갖다 붙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시한 요건들은 있잖아요. 뭐 있긴 법률에 하죠. 있긴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 상정하고 있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좀 어떤 내용들일까요? 좀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을 한 거를 법원에서 다시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 사실 이게 아니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다시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사건은 잘 안 그러고요. 조세법과 같이 계속적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는 것들, 특히 법만 개정되는 게 아니라 뭐 시행령, 시행규칙 계속되다 보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막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위헌 결정이 있었다라는 걸 깜빡하고 그냥 그걸 다시 적용해가지고 판결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에 있어서 재판소를 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 역시도 무시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법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아니면 그 재판의 내용이 법률의 헌법에 위반돼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 소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재판을 해보면 이 대부분 전자소송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고 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또 문제가 되는 경험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은 사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수도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어떻게든지 기본권은 침해가 됐다라고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근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어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님도 형사 재판에서 이 사람은 증인으로 꼭 필요합니다. 증인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피해자를 꼭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몇 번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그냥 신청 철회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는데 되게 중한 사건이었거든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자 증인 신문 10분 안으로 끝내세요. 제가 그래서 판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재판장님 사건이 이렇게나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10분 안에 끝냅니까? 절대 못 끝냅니다. 저랑 판사랑 약간의 이제 언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변호인이 판사랑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느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증인신문 그리고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또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치들이 전부 다 침해됐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이 실제로 되는 케이스는 매우 한정적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되는 기본권 침해 사실이 존재해서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했고 취소가 됐어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했다. 그럼 그 경우에 이제 4심제로서 그냥 그 판결이 확정이 되고 그냥 뒤집히고 바로 끝나는 것인가요? 예컨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실형 선고됐는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됐네? 취소하게 되면 바로 석방이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대법원에서. 근데 헌법재판소가 야 이거 잘못됐네. 취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죄인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원심 법원인데요. 다시 원래 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재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좀 든 생각이 뭐냐면 헌법재판소 갔어요. 절차 위반에 대해서 취소가 됐어. 그러면은 대법원 가게 되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뭐 사실 조사에 대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얘도 이거에 대해서 파기환송해서 2심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단계부터 해가지고 1심, 2심, 3심, 헌법재판소, 다시 대법원, 2심 이 몇 번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게 뭐 아까 전에 13심 뭐 말씀해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13심이 아니라 뭐 23심, 뭐 31심 베스킨라빈 서류 약간 좀 이게 엄청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혼자 하는 생각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징역형을 선고를 했어요. 징역형을 선고를 한 다음에 법정 구속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항소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원래는 지금 교도소에 가둬놓을 권리가 국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는데 구속 기간이 무한정인 게 아니고 각 심근마다 딱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형 뭐 예를 들어서 5년 선고했어요.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6개월 이내에만 사건을 종료하면 그 6개월 기간 동안에는 구치소에 둘 수가 있어요.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형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아니고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데 재판을 다시 하면서 구치소에 가둬놓을 법적 근거가 아직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가면은 물론 이런 케이스가 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갔다가 다시 사건이 백해서 돌아오잖아요. 가둬놓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풀어주고 바깥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서 그 시점에 이제 판결이 그냥 바로 그렇죠. 다이렉트로 확정이 됐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그 절차들이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사실 이제 많은데 뭐 가집행부터 해서 뭐 가처분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어떤 문제들인데 어쨌든 이게 확정이 이제 아니게 그렇죠. 되었기 때문에 뭐 이에 수반하는 이제 또 다양한 문제들이 좀 예상이 되네요. 이거 좀 어떻게 바뀔지 사실 근데 보시는 분들은 크게 관심 없으실 것 같고 맞아요. 변호사인 저희들만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예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랑 이제 대법원 사이에 어떤 그 힘겨루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제외를 하긴 하는데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된 재판까지 제외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일부 가능하다라면서 그 여지를 열었고 과거에 이제 그 대법원이 판결한 케이스를 헌법재판소가 들고 와서 취소한 게 한 3개 정도 케이스가 있고 물론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법률 해석에 대한 권한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은 그냥 그 견해를 그냥 이릉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게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딱 이거예요. 아니 모르겠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뭐 들을 생각 없으니까 딱 요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둘 간의 관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국가 내의 최고 사법 기관이 누구냐를 두고 굉장히 좀 그런 줄다리기를 하던 두 기관이었는데 이 뭔가 이제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정승처럼 지금 이제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좀 궁금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법률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놓긴 했는데 그럼 취소를 했을 때 대법원이 따를까? 그 취지대로 잘 지금이요? 이 지금 현행 제도가 운영됐을 때 헌재가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대법원이 아,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했으니 그 취소된 논지대로 제가 압류 따라야죠. 라고 갈까? 일단은 예전처럼 대놓고 무시하지 못하겠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은 그거를 따라야 된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따라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네. 따르는 척은 하겠으나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아까 전 말대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어요. 헌법재판소가 야 이거 절차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피해자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피고인한테 반대 신문권 충분히 줬어야지. 피고인이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사람들 불러서 증인 신문할 수 있게 해줬어야지. 그런 절차 왜 안 지켰어? 취소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법원이 오케이. 야 피해자 불러. 야 피고인 네가 원하는 증인 불러. 다 불렀어요. 다 해보니 너는 징역 7년이다 임마.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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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어떻게 시행될지 그림이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이 어떤 재판 소원 자체가 뭐 사심제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이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만 상정을 하고 지금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일단 법의 어떤 개정 취지 자체는 지금 요 제도 이제 시행되고 나서 이제 또 우려하던 일이 생겼어요. 제가 첫 달에 접수된 재판 소원이 395건이에요. 395건. 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거는 0건이죠. 지정재판부 각하라는 필터를 이제 엄격하게 사용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측에서 사건을 이제 지금 가려받고 있는데 뭐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사건은 이제 각하될 걸로 일단 보여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건이 각하되는 거랑 별개로 지금 400건이나 첫 달에 들어왔잖아요. 국민적인 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사심죄다. 한 번 더 판결 받아봐야지. 라는 어떤 인식을 일단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에 뭐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법률 시장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일반적인 상고처럼 인식을 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제도로 좀 전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하여튼 좀 개인적으로도 좀 추후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그렇게 전락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한번 그러면 다른 나라 좀 어떻게 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는 독일 법제를 따르고 있고 네. 지금 사실 이게 우리나라 웃긴 게 독일 법제를 따르고 있는데 정확히는 독일 법제를 따르고 있는 일본 법제를 그렇죠. 따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는 독일이랑 비슷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과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럼 기분이 좀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그렇죠. 독일 법제를 따라야 했다고 해야 이게 그렇죠. 뭔가 좀 구텐탁 약간 좀 네. 느낌이 딱 나는데 일본 법제 사실 이게 뭔가 좀 어떤 사법 시스템에서 맞아요. 독일보다 좀 전통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게 맞죠. 역사적 배경상 독일의 법제를 차용한 일본의 법제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어떤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네. 이제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네. 재판소원 모델을 가지고 오면서 가장 참고를 많이 했다라는 게 이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모델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재판소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반 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 사항을 병행,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걸 이제 심사를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통일되어 있는 거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재판소원은 없습니다. 슈프림 코트에서 헌법소원 루트 자체가 없고 상고 절차 내에서 해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참고했던 독일의 경우에는 인용률이 1에서 한 2% 정도로 굉장히 낮다. 근데 사실 저는 인용률이 1, 2% 정도라면 이거 높은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도 솔직히 높아. 그죠. 이거를 뭐 낮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왜냐면 같은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그렇죠. 뒤바뀌는 확률이 1,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다음 절차에서
이게 뒤바뀌는 확률이 1, 2%다. 사실 굉장히 높아서 제 생각에는 독일에서도 이제 그 사건 자체를 받을 때 심사건 기준으로 나온 통계가 아닐까 싶기는 네.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았고요. 대법원 패소하신 분들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재판 소원 한번 해볼까? 언제 하셔야 될까요? 그 고민하고 있으면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헌법 소원은요 90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 날부터 90일 내에 하면 되는데 재판 소원은 30일입니다. 근데 이 30일이 굉장히 짧아요. 저희도 딱 한 건 이미 진행한 게 있는데 그 한 건 진행하려고 보니까 경찰 단계, 검찰 단계, 1심, 2심, 3심 여기까지 있었던 모든 기록을 다 봐야 돼요. 그거를 다 검토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다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해서 제출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 이미 늦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 소원의 골든타임은 끝나고 나서 얼마 이내에 하느냐 이게 아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내가 얼마나 재판 소원을 염두에 두고 많은 증거를 수집했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그 전부터 1심, 2심 단계부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재판 절차라든가 그 내용이 너무나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심, 2심 그 단계부터 내가 충분히 어떤 그 자료들을 수집해 놓고 마지막에 확정이 됐을 때 곧바로 재판 소원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효과적인 재판 소원이 될 그러니까 것이다. 사실상 상고심의 결과를 보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미 재판 단계부터 이거는 재판 소원 가야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비로소 이 절차를 안에서 좀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사라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지만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혼란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판결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1심부터 치밀하게 논증을 쌓아두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지만 그 문을 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